7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굴지의 기업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1947년 창업한 이래로 한국이 세계 최빈국일 때부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모든 과정에는 현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 강국이 된 것도 이렇게 빨리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우쭐할 수 있는 것에는 정주영이라는 인물이 설립한 현대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현대가 그룹의 미래를 개 한 마리에게 전부 걸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21년 3월에 발생한 뉴욕 맨해튼의 인질 사건은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범죄율이 높은 미국이라지만 인질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왜라는 이유보다 개 한 마리가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건보다 개 한 마리가 더 주목받았던 이 사건으로 현대자동차는 또 한 번 세계인들의 이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 한 마리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 강아지가 진짜 강아지가 아닌 로봇이었기 때문입니다. NYPD는 무기를 든 용의자가 있을지 모르는 사건 현장에 직접 출동했다가는 불필요한 총격전이 펼쳐질까 우려해 로봇 경찰견을 투입했는데요. 이 로봇 경찰견은 진짜 강아지처럼 사족보행으로 길거리를 달려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카메라와 조명으로 현장을 체크했고, 로봇 경찰견의 수사 결과 용의자들은 이미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뉴욕 등의 대도시에서는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로봇견을 이용해 범죄 현장이나 사고 현장 상황을 체크한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오는데요. NYPD가 이번 사건에 투입한 로봇 경찰견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스폿이라는 로봇 모델로 5km 이상 속도로 달리고 계단도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본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췄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바로 현대자동차가 9,6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굴지의 로봇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생뚱맞게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현대자동차의 행보를 보면 이 로봇과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 그룹의 미래를 맡기기로 결정한 듯 보입니다. 스폿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1992년 카네기 멜론대와 MIT에서 교수로 몸담았던 마크 레이버트가 창업한 기업입니다. 2013년에는 구글이, 2017년에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인수했다가 2020년 12월 현대자동차가 지배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04년 사족보행이 가능한 빅독부터 조금 소형화시킨 리틀독, 치타, 스팟 등 지속적으로 로봇을 개발해 내놨는데요. 사족보행이 가능한 로봇의 경우 군수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민간 분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점차 활용성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왜 로봇 기업을 인수했는지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의선 회장의 미래를 내다본 투자입니다. 즉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래를 로봇과 관련된 분야로 올인하겠다는 것이죠. 지난 2020년 말에 개최된 CEO 인베스트데이에서 그는 차후 현대자동차 그룹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수소차, 도심 항공교통, 로보틱스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이후에 수익 창출을 이 분야에서 가져오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분야가 자율주행차와 로봇입니다. 그동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우 구글이나 소프트뱅크와 같은 서비스 기업이 운영하면서 그 활용도가 낮았을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로봇 사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나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은 공장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이미 몇몇 공장에서는 근로자의 힘을 덜어줄 웨어러블 로봇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또 한 번의 사고를 쳤습니다. 전기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로봇 택시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이죠. 예전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몇십 년 뒤의 미래를 그려보라며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전화기, 스스로 청소해주는 청소기 등등을 그렸는데 불과 20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플라잉카로,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택시까지 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사업으로 바라보는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이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인공지능 AI가 필수적입니다. AI는 인간만이 가능한 학습 능력과 지각 능력,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만, 로봇과 AI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있습니다. 로봇은 어떤 장비를 활용해 기계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AI는 정보를 해석해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어쨌든 이 AI의 발달이 이제 무인 자동차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무인 자율주행 차량 개발 회사인 모셔널과 합작으로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를 개발했고, 이 차량의 실물을 미넨에서 열리는 모터쇼 IAA 모빌리티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동차가 관련 업계에 주목을 끄는 이유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미국에서 승객을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시켜주는 라이드 헤일리 서비스에 투입되는 첫 상업용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입니다. 모셔널이라는 기업은 MIT 공대에서 천재로 인정받던 인재들이 모여 만든 앱티브와 현대자동차가 오로지 자율주행차를 위해 합작한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는 이러한 자율주행을 0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자율주행차라 부르는 현재의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상시 감독이 필요한 2단계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로보택시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운전하며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4단계 기술을 적용시켰습니다. 한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외관상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천장에 장착한 파란색 원통형의 라이다와 이를 받치고 있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의 자율주행 센서입니다. 또 천장 외에도 전면과 후면 범퍼, 좌우 팬더 등의 약 30개의 센서를 장착했는데요. 이 센서들은 차량의 360도 전방위 상황 및 장애물을 인식하고 고해상도로 주변 이미지를 측정해 정보를 취득하며 최대 300m 초장거리에 위치한 도로 상황까지 감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이들은 전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고도의 기술력을 투입해 개발한 각종 센서를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고 이들이 차량 고유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를 차량 외관에 드러나도록 장착시켜 누가 봐도 안전하게 설계된 로보택시임을 알 수 있도록 했죠. 디자인에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해 얼마나 훌륭한 자율주행 택시가 탄생할지 큰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차세대 기술로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자율주행 차량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운전하다 잠이 들어도 혼자서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없을까? 이런 공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가 봅니다. 운전자 없이 혼자서 운전하는 자동차가 오늘 경부고속도로 시험주행에 성공했습니다. 1996년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서 흘러나온 멘트입니다. 이날 뉴스에서는 운전자 없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소개됐고, 당시 취재기자가 직접 자동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졌는데요. 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한 주인공은 당시 고려대학교의 한민홍 교수였습니다. 한민홍 교수는 1991년 고려대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인 자동차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 연구를 의뢰한 건 1988년 국방부였습니다. 즉시 군용 찝차를 개조해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다 보니 개발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개조 작업은 학교 실험실과 자동차 공업사를 활용했고, 전방의 장애물 등을 탐지하는 카메라와 GPS,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와 센서 등의 부품은 청계천 및 세운상가에서 조달했죠. 처음에는 군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으나 차츰 민간용으로 전환시켜 1992년에 첫 무인 자동차를 완성시킵니다. 아시아자동차가 생산한 락스타라는 찝차를 개조해서 완성시킨 이 무인 자동차는 운동장에서 테스트하면서 센서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하다 돌발 장애물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인공지능 컴퓨터로 제대로 전송되는지, 정체 구간 중 앞차가 멈추면 함께 멈추고 이동하면 뒤따라 이동하는지 등등 혼자서도 운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1992년 10월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 500m 구간에서 정식으로 시험 운행을 시행했는데, 이를 관찰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 직원까지 수백 명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한민홍 교수는 세계 최초로 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실시해 고려대 안암캠퍼스, 남산 1호 터널,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63빌딩까지 17km를 무사히 주행 완료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민홍 교수가 올라타 운전하다 청계 고가부터는 자율주행 모드를 설정해 주행을 완료하면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네블렛보다도 몇 년 앞선 세계 최초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최초로 무인 자동차를 성공시켰음에도 왜 한국에서는 이 기술이 발전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공무원 조직의 딱딱한 조직 문화와 미래를 볼 줄 모르는 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무인 자동차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 시험을 거치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1993년에는 이를 승인해줄 규정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성문법 국가인 관계로
승인도 규제도 처벌도 모두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당시 한민홍 교수는 자유롭게 시험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에도 정부와 기업은 냉담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브랜드를 모방하기 바빴던 당시 한국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돈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무모한 기술에 투자할 정부도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는 끊겼고 함께 일하던 이들은 로봇 업계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 세계 1위 기술력은 사장되어 미국에게 그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죠. 당시 무인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했는데 자동차 종주국 독일의 벤츠와 폭스바겐은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담당자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시장을 선도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를 차세대 목표로 삼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니 과연 10년 후 현대자동차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